금융소득 336만 원이 초과되면 건보료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냥 가만히 나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분이시라면 연간 300만 원이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자, 금융소득자 분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오고 있다는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금융소득 336만 원이 초과되면 건보료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냐면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와 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만원 주고 사서 2만 원에 팔았다. 그럼 그 만 원의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융소득이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다. 그럼 그 배당받은 게 금융소득입니다. 일단 이런 기사가 떴는데 복지부에서 반박 기사를 올렸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떠오르긴 합니다. 아마 이런 기사가 떴다는 얘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차를 두고 이런 쪽으로 건보료가 변경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은 보면요. 연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금융소득이 예를 들어서 1,900만 원인 거예요. 1년에.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분인 9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 초과됐으니까 1,9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거죠. 만약에 뭐 얼마 초과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준점을 통과하자마자 전체를 그냥 싹 싸잡아 가지고 건보를 부과한다.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죠. 만약에 금융소득이 1,900이 아니고 1,001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만 원 때문에 1,001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보료가 앞으로 바뀌게 되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만약에 금융소득이 뭐 990만 원 연간 받으시는 분 있으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현행은 지금은 건보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미만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에만 전체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는 건보료 납부할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36만 원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990만 원에 대해서 6.99%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급여금 12%가 붙어서 75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그냥 가만히 나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떤 기준이 탁 바뀌면서 갑자기 1년에 한 7, 80만 원 건보료 내세요. 요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1년에 7, 80만 내려고 하면 그 금액이 크던 작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변경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게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피부양자라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가지의 신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직장생활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보통 많이 되시는데 피부양자는 뭐냐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이나 재산 여건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담되시겠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보험료 내지 마세요 라고 한 신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피부양자 기준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 두 가지는요.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에는 부동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4억은 시세 5.4억이 아니고요. 재산 과표는 그 시세가 아닌 공시 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이 5.4억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은 여러 가지 모든 합계 소득,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자 소득 이런 거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피부양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5.4억 이하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국민연금이 1200만 원 수령을 하고 계시고 연간, 그리고 금융소득이 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는 이분 합계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2190만 원이에요. 그러면 2190만 원을 받는 이분께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를 보면 이게 지금은 되지만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인정이 되는데 왜 되는 거냐면 요 금융소득 있죠. 요거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은. 왜? 1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건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소득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행 기준으로는 99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건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그냥 1200만 원이 이분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부양자 기준이 2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밖에 소득이 없으신 분은 당연히 피부양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으로 변경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가 됐을 때만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피부양자 자격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기준이라면 나중에는 336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피부양자 자격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이게 다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00만 원 플러스 990에서 219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인데 2190이니까 더 오버가 되는 거죠.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건보료를 매년 124만 원을 매년입니다. 월 아닙니다. 매년 124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요, 지역가입자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가입자 신분이 되게 되면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께서 공시가 5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 공시가 5억이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공시가 5억 정도가 되는 게 있다면은 이분이 이제 이 소득과 재산에 합쳐가지고 연간 3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정말 큰 효과가 나비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어도 갑자기 내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탕 튕겨져 나오면서 주택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분이시라면 연간 300만 원이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돈을 벌고 있는 직장 생활 할 때도 3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는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상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2190만 원 전체 소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300만 원이 건강보험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10몇 %에 달하는 소득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닙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아니 건강보험료 내야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건강보험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내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세금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걸 절세라고 얘기하고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분들이 조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준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회보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법을 위반하자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조건을 잘 따져가지고 안 낼 수 있으면은 그럼 좀 절약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내셔도 크게 상관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거예요. 이만한 게 있으면은 이 위에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도 별로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 밑에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걸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살짝만 아래로 내려오면 건보료 부담으로부터 좀 편안해질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건강보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행 예정 시기 기사에서는 이게 2025년 11월 정도에 시행 예정이다라고 기사에는 떴습니다. 물론 복지부는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안익된 굴뚝이 연기 나랴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건보료는 점점 조여올 수밖에 없다. 건보료 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으로서는 건보료 안 내고 싶지만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제도가 탄탄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건보료는 당연히 점점 더 이렇게 조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챙겨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건보료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을 줄이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득과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건보료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건보료 줄이자고 소득과 재산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 거냐면, 건보료 부과 기준 중에 임대소득 연 400만 원, 금융소득 연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내가 임대소득이 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임대소득에 있는 걸 좀 금융소득으로 옮기고, 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다. 근데 5천에 100만 원 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축하드릴 만한 일인 거죠. 그동안 잘 살아오신 결과물이겠죠. 근데 이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순간 건보료가 꽤나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임대 계약을 바꾸는 거예요. 갱신하실 때 5천에 100만 원인 것을 반전세로 바꾸는 겁니다. 보증금 2.5억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30만 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만 받게 되면은 1년 12달 받아봤자 36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임대소득 400만 원 이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이럴 수 있죠. 아니, 건보료 줄이자고 100만 원 받던 월세를 30만 원으로 줄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2억이라는 보증금을 추가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이걸로 매월 7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2억을 가지고 월 70만 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 행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GPL 채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채권 같은 거 투자하시다 보면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에는 지역 가입자 신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말고서라도 피부양자 말고도 직장 가입자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게 되면 지역 가입자 신분이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 무서운 건 뭐냐면 재산에다가도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도 재산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을 뵈면 대부분 집 한 채 있으시고 소득이나 연금 이런 게 조금씩 있으신 거잖아요.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건보료는 적은데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되게 부담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직장가입자가 될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요, 셀프 고용도 직장가입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셀프 고용이 뭐냐면, 내가 직접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나한테 4대 보험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죠. 아니 법인은 아무나 하냐,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네, 근데 아무나 합니다. 네, 근데 아무나의 기준이 누구냐면, 조금은 알아보고 준비하신 분들은 누구나 하십니다. 저희 하여튼 고객분들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르면 상상도 할 수 없고 모르면 남의 얘기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김치찌개 끓이는 게 되게 어려운 건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치찌개 딱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양념도 많고 좀 만들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김치찌개는 김치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김치찌개가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을 만들어서 셀프 고용하시는 것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좀만 알아보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면 진짜 쉽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을 만들더라도 법인이 돈을 벌어야 월급도 주고 4대 보험도 들고 할 거 아니냐.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 거리, 일거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할 게 없고, 지금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만들어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대부법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대부법인은 내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아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 관련 영상은 제가 예전에 저희 채널에다가 올려놨던 적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간혹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부법인이나 뭐 이런 GPL 투자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GPL밖에 없냐, 다른 방법은 없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 소득과 재산을 줄이거나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거나인데, 물론 한 개 더 있긴 하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소득과 재산을 줄여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건데, 이 소득과 재산을 줄이거나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부법인을 활용하거나 GPL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그걸 좀 디벨롭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건보료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책을 알고 대비하면 부담은 어느 정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덜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담을 더는데 저희 채널이, 저희 회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